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려요. 호텔 대연회장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200여 명의 투자자들 앞에 한 남녀의 적나라한 모습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섞고 있는 두 사람의 영상을 본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무대 위에 서 있던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이건 음모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5세 최민수는 평범한 토요일 아침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양평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35년을 은행에서 근무한 그는 퇴직 후 골프를 즐기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4번 홀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민수는 스윙을 하는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허리를 잡고 몸을 숙이자 함께 온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민수야, 괜찮아? 병원 가봐야겠는데? 민수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허리 통증은 계속됐고 결국 먼저 들어가기로 했죠. 택시를 타고 인근 정형외과로 향한 민수는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오후 2시경 평소보다 4시간이나 일찍 강남 아파트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주방에서 수진이 나타났어요. 57세 수진은 민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벌써 왔어? 허리 다쳤다며? 괜찮아?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묻자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상철 씨한테 들었어.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죠. 그래, 오늘 상철이하고 라운딩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대? 수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게 골프장에서 소문 났나 봐. 민수는 차갑게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근데 상철이가 당신한테 언제부터 일일이 보고하는 사이가 됐어? 수지는 대답 대신 허둥지둥 주방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의자에 앉은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이켜보니 수진의 행동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상철, 20년 절친이던 그 친구도 요즘 유독 민수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 주말마다 골프를 함께 가자고 했죠. 민수는 그날부터 조용히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외출한다는 것을 알았고 상철도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확인했죠. 어느 목요일 민수는 치밀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양평 쪽 전원주택 땅 보러 가. 그래, 저녁은?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민수는 집을 나서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따가 상철이 집에 오면 골프백 좀 내줘. 내가 깜빡했어. 응, 알았어. 이어서 상철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가서 골프백 좀 챙겨와 줄래? 내가 못 챙기고 나왔어. 형님, 그럼 제가 골프장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고마워. 민수는 전화를 끊고 양평으로 가는 척하며 차를 몰았지만 30분 후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의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상철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조용히 계단으로 집에 접근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두 남녀의 신음소리.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죠. 안방 도어록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민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수진과 상철은 얼어붙었죠. 이불을 급히 끌어당기며 몸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영상에 담긴 후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38년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거짓이었구나. 민수는 벤츠 핸들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느꼈죠.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민수는 차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고 3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접어들었을 때 민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년 절친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니. 시야가 흐려졌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양평 언덕길에 접어들자 작은 한옥 스타일의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쉼표. 민수는 무심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정신이 좀 나아질까 싶었죠. 그런데 주차하려던 순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떠올랐고 민수는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60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여인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자 민수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은 민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벤츠 E클래스, 고급 골프웨어, 손목에 롤렉스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눈빛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어요. 깊은 상처와 절망이 담긴 눈이었죠. 사고가 날 만한 장소는 아닌데 다른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여성의 조용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고 오신 차량도 그렇고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는 대답 대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여성은 민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는 나중에 정리하고요. 카페 안으로 들어선 민수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양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여성은 민수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고 카페 안을 둘러본 민수는 문 앞에 걸린 CLOSE 팻말을 발견했죠. 영업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시간도 지났는데 괜찮아요. 앉으세요. 여성은 따뜻한 차를 내와 민수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허브차의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민수는 찻잔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이 카페 주인이고요. 최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민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제 20년 절친이랑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서연은 조용히 민수가 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위로의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민수의 슬픔을 묵묵히 받아주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민수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2층에 게스트룸이 있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쉬다 가세요. 지금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할 거고 재산 보호도 하셔야죠. 일단 여기서 좀 쉬세요. 민수는 서연의 따뜻한 배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민수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양평 야경. 민수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펼쳐진 산과 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서연이 문을 닫고 내려가자 민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고 긴장이 풀리자 깊은 잠이 몰려왔습니다. 1층 카페로 내려온 서연은 민수가 남긴 찻잔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20년 전 자신도 겪었던 배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이혼, 그리고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 서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밤 이 카페에는 상처받은 두 영혼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게스트룸에서 깨어나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봤어요. 양평의 공기는 맑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민수는 서울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수가 은행 지점장 시절 알게 된 후배 변호사가 있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본 변호사는 곧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혼 소송 준비하시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불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유리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님, 재산 추적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탐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분야 전문가예요. 며칠 후 민수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탐정은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인 계좌부터 추적하겠습니다. 탐정은 곧바로 일에 착수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선생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민수는 급히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탐정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부인이 선생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나요?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10억, 신용대출 3억, 그리고 예금에서 2억을 인출했습니다. 총 15억이에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갔다니. 그 돈이 어디로 갔죠? 탐정은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전부 김상철 씨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이 상철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재산까지 빼돌렸다니. 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탐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탐정의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상철 씨 회사 계좌도 추적해 봤는데요. 탐정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상철 씨가 유령회사를 만들었어요. 골프장 투자 명목으로 200여 명한테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나요? 120억입니다. 민수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15억도 충격이었는데 120억이라니.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요. 김상철 씨는 애초에 골프장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철이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요? 200여 명이 120억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탐정과 함께 달려간 민수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조직적 사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200여 명의 선량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양평 카페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2층 게스트룸에 쉬고 있는 민수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서요. 민수는 탐정 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15억 횡령, 그리고 120억 사기.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건 단순 불륜이 아니네요. 네. 200여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구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서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2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네, 남편의 불륜이었죠. 저도 그때 많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전 재벌 부인이었고 이혼 위자료로 받은 양평 땅이 100억에 달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죠. 민수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겨내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죠. 한편 상철은 골프장 개장을 위장하며 투자자들을 속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양평 지역의 땅을 조사하던 상철은 한 필지의 토지와 임야가 골프장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땅의 주인은 한서연이었죠. 상철은 이 땅만 확보하면 투자자들을 더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카페에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남성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서연에게 땅 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중개인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50%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서너 명의 중개인과 상철의 직원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2배의 가격을 제시했고 어떤 이는 현금 즉시 지불을 약속했죠. 하지만 서연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녀에게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20년 전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 시작한 인생의 터전이었습니다. 상철은 초조해졌어요. 서연의 땅 없이는 투자자들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죠. 결국 상철은 수진과 함께 직접 카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카페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상철과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과 원피스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은 서연을 발견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서연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50대 후반의 여자.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골프장 개발 사업의 중요성과 서연의 땅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설명하며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죠. 수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팔 생각이 전혀 없으니 돌아가라고요. 상철은 한 번 더 사정했지만 서연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카페를 나섰고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상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변호사 미팅을 마친 민수가 카페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1층 카페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민수가 들어서자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낮에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남기고 간 명함이라고 설명하며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는 무심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함을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상철, 골프장 개발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민수는 심하게 이마를 찡그리며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되는구나. 민수가 혼자 왔었냐고 묻자 서연은 여자 한 명도 함께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부부처럼 보였다고도 덧붙였죠. 민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불륜을 내놓고 다니는구나. 이제 아예 공공연하게 움직이는구나. 분노가 치솟았지만 민수는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획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함께 하자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따라 카페 뒤편으로 향했어요. 돌담길을 5분쯤 걸으니 거대한 한옥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집이었죠. 거실로 들어선 민수는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에 잠시 넋을 잃었어요. 서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민수는 탐정이 준비한 상철의 120억 사기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연의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직적 범죄이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서연은 민수에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배신에 대한 분노와 민수를 돕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서연의 한옥 저택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 그리고 서연의 변호사가 낮은 티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탐정이 정리한 상철의 사기 행각을 담은 보고서였죠.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유령회사 설립, 투자자 명단, 계좌 이체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 이동, 120억이라는 거액이 200여 명의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투자자 명단에는 60대와 70대 시니어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이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보고서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불륜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그녀 역시 상철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15억을 빼돌린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투자자들을 구해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벌가 시절 쌓아온 관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35년 은행 지점장 생활 동안 쌓아온 인맥을 활용할 때였어요. 민수는 각 은행 요직에 있는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은행 여의도 지점장, 신한은행 강남 본부 부장, 국민은행 기업금융부 차장. 모두 민수가 신입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골프장 부지 매입 명목으로 대출을 문의할 텐데 조심하라고 알려줬습니다. 부실한 사업이니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후배들은 민수의 말을 믿고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어요. 한편 서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한국 10대 재벌이었던 만큼 금융감독원과 주요 은행 임원들과의 인맥이 탄탄했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금융감독원 국장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띤 채 상철의 회사가 부실하다는 정보를 전달했고 국장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죠. 이틀 후 서연은 주요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녀가 입을 열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 재벌 부인의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졌죠. 상철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금융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은행마다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금융권에서 상철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점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상철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초조함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계획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죠.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 단숨에 자금을 확보하는 것. 과장된 수익률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상철은 즉시 호텔 대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의 투자 설명회 광고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양평 최고급 골프장, 투자 수익률 30% 보장, 선착순 200명 모집. 현란한 문구들이 광고지를 가득 채웠죠. 민수와 서연은 신문에 실린 투자 설명회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변호사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어요.
서연의 변호사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취했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당일 상철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즉시 체포하는 작전이었죠. 민수의 변호사도 합류했습니다. 불륜 영상과 120억 사기 증거를 담은 영상 파일을 준비했고 법적 설명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네 사람은 저택 거실에 모여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 투자 설명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투자자들을 구하자고요. 민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민수에게 큰 힘이 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이 돌아간 후 민수와 서연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떠올렸고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양평을 바라봤어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복수가 완성되고 투자자들이 구원받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투자 설명회 3일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서울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민수가 의아해하자 서연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소 지었죠. 1시간 후 카페 주차장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서연의 전속 기사였어요. 민수는 처음 보는 고급 차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뒷좌석 문을 열며 민수를 안으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울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양평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상철의 사기가 밝혀지고 투자자들이 구원받고 자신의 복수도 완성되겠죠.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옆에 앉은 서연의 존재가 민수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고급 맞춤 정장 부티크였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디자이너가 서연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이라며 회장님을 반기는 디자이너의 태도에서 서연의 과거가 느껴졌습니다. 디자이너는 민수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어요. 어깨 너비, 가슴 둘레, 팔 길이, 허리 사이즈. 정확한 손놀림으로 줄자를 움직이며 수첩에 빠르게 기록했죠. 그리고 선반에서 이탈리아산 최고급 원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울과 캐시미어, 혼방 원단이었어요. 빛에 따라 미묘하게 광택이 변하는 고급 소재였죠. 민수는 가격을 물었고 디자이너는 3천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자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민수는 사양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틀 후 완성된 수트를 입은 민수는 부티크의 대형 거울 앞에 섰어요. 완벽하게 몸에 맞는 네이비 수트는 민수의 체형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민수의 은발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세련된 스타일로 다듬었고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서연도 옆 피팅룸에서 나왔습니다. 진회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서연의 모습은 고혹적이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동료가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연결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민수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당일 계획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된 영상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불륜 영상, 유령회사 증거, 120억 빼돌림 내역, 해외 송금 기록. 모든 증거가 15분짜리 영상으로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자신이 투자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법적 설명을 담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며 상처를 즉시 체포할 준비를 마쳤다고 확인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이제 내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수는 서연과 합류했어요. 두 사람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에 도착한 민수와 서연은 간단한 식사를 했고 밤이 되자 카페 뒤편 테라스로 나갔어요. 양평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자고. 민수 뒤에는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죠. 민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라고. 하지만 서연이 함께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고 멀리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민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대연회장 입구에는 투자 희망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어요. 60대와 70대 시니어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200여 석이 거의 가득 찼고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연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대 옆 대기실에서 상철은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거울 속 자신에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마지막 한탕이라는 생각에 초조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죠.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오늘만 성공하면 해외로 떠날 수 있어요. 오후 2시 정각, 상철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환한 조명이 그를 비췄고 2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크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투자자들이 박수로 화답했고 연회장에는 기대감이 가득 찼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민수와 진회색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나란히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뒷자리가 아닌 맨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상철과 수진이 앉아 있는 테이블 바로 옆 원탁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수진이 뒤를 돌아보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죠. 무대로 향하던 상철도 민수의 등장에 발걸음이 흔들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분 전 10대 재벌 부인이었대. 진짜? 그럼 엄청난 부자네. 옆 테이블의 60대 부부가 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없이 집 나가더니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바람피고 있었네. 그러니 나한테 한마디도 못한 거네. 수진의 입술이 비틀어졌고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 남자분 정장, 보통 기성복이 아닌데? 맞아. 저건 맞춤이야. 핏 좀 봐. 최소 몇 천은 했을 거야. 투자자들 중 옷에 관심 있는 이들이 민수의 수트를 품평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를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20년 절친이었던 그 남자가 200여 명의 선량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상철은 능숙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양평 최고급 골프장의 비전,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의 접근성, 자연경관이 뛰어난 입지 조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스크린을 채웠고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투자 수익률 30% 보장이라는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상철은 골프장 조감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클럽하우스, 18홀 코스, 회원권 가격, 예상 수익 구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투자자들은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갑자기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감도가 사라지고 낯선 화면이 펼쳐졌죠. 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침대에서 알몸으로 껴안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가득 찼어요. 상철과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욕망을 채우는 적나라한 장면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연회장 전체에 펼쳐졌죠.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됐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죠. 상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는 무대 옆 음향 기사에게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유령회사 설립 증명서, 200여 명의 투자자 명단, 12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송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보. 투자자들의 웅성거림이 분노의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기다, 경찰을 불러라, 돌려내라.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상철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라고, 누군가의 계략이라고 외쳤죠. 하지만 스크린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그때 무대 왼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의 변호사였어요. 그는 침착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이 조금씩 조용해졌고 투자자들은 변호사에게 시선을 집중했죠. 변호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설명회를 망칠 마음은 없으나 여러분이 진실을 알아야 할 게 있다고요. 김상철은 애초에 골프장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120억을 빼돌렸다고, 지금 이 자리도 마지막 사기극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호사의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오늘 투자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상철에게 속을 뻔했다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 5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3명이 일제히 입장했어요. 경찰은 무대 위로 걸어가 상철 앞에 섰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말과 함께 차가운 수갑이 상철의 손목에 채워졌죠. 상철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를 무대 아래로 끌고 내려갔고 수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문 밖으로 끌려갔어요.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200여 명의 투자자들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복수가 완성됐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죠.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을 나서며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김상철, 조직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어요. 이어서 피고인 이수진, 불륜 및 15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3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사소송도 민수의 승소로 끝났어요. 강남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되찾았고 위자료 5억 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민수의 재산은 총 30억 원으로 회복됐죠. 이혼도 정식으로 확정됐고 민수는 법원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상철의 유령회사 계좌를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120억 원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두 달에 걸친 작업 끝에 전액 환수에 성공했고 2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양평 카페 쉼표에 투자자들이 찾아왔습니다. 200여 명 전원은 아니었지만 대표로 30여 명이 모여 민수와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70대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돌려받게 됐다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죠. 투자자들이 돌아간 후 서연과 민수는 카페 뒤편 저택으로 걸어갔어요. 정원을 거닐며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라며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서연 소유의 양평 토지 일부 약 3,000평을 활용해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장 옆에는 넓은 휴게실도 함께 지었어요. 시니어들이 쉬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민수는 양평 주민들과의 협업도 제안했습니다. 파크 골프장 한편에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열어 주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하자고요. 서연은 흔쾌히 동의했고 주민 대표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석 달 후 파크 골프장과 농산물 시장 오픈 행사가 열렸어요. 양평 시니어들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주민들도 농산물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무대에 올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오픈 첫날 파크 골프장은 시니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골프채를 들고 공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고 80대 할아버지는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에 빠졌어요. 농산물 시장도 활기찼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민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민수는 매일 하던 대로 파크 골프장을 둘러본 후 카페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1층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개월 동안 매일 파크 골프장과 카페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일했고 어느새 이곳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카페 테라스로 나가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멀리 파크 골프장에서는 시니어들이 공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주민들이 짐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게스트룸에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서연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 혼자 두고 못 갈 것 같아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수 씨, 저도 혼자는 싫어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포옹했습니다. 65세 민수와 60세 서연,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파크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이 보였고, 농산물 시장에서는 주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손을 꽉 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38년의 거짓 결혼이 끝나고 65세에 시작된 진짜 사랑. 양평 카페 쉼표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별이 뜨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꿈꾸었어요.